옛날 어느 마을에 한 나이 든 처녀가 있었다. 하루는 몸이 근질근질해서 참지 못하고 달걀을 가지고 장난을 치기 시작했다. 이 나이에 아직 시집도 못 가고 몸은 작고 근질거려 미치겠네. 그렇게 달걀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그만 그 달걀이 잘못하여 거시기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그런데 아무리 달걀을 꺼내려고 해도 나오지가 않았다. 이 일을 어쩌면 좋나? 그래서 부끄러워 며칠째 말도 못하고 있다가 하는 수 없이 동네에서 어리숙하고 바보 취급을 받는 한 총각을 불렀다. 얘, 너 소문을 내지 않고 내 그곳 속에 들어간 달걀을 꺼내줄 수 있니? 꺼내주면 뭐 해줄 건데? 만약 달걀을 꺼내주면 너에게 내 몸을 한번 맡길게. 그 말 참말이지? 참말이지 않고 언제 내가 거짓말하는 거 봤니? 그럼 좋아. 어서 두 다리를 벌려봐. 바보 총각은 그녀의 그곳에 대고 쥐쥐쥐쥐 하고 소리를 내었다. 그러자 아닌 게 아니라 병아리 한 마리가 쪼르르 달려나오는 것이었다. 따뜻한 그 속에서 달걀이 벌써 병아리가 되어버린 것이었다. 자, 이제 약속을 지킬 차례구먼. 할 일을 다 마친 총각이 약속받은 대로 처녀를 덥석 끌어안았다. 그러자 처녀가 총각을 밀치며 말했다. 그만둬. 너 같은 바보하고 하는 건 싫어. 이에 화가 난 바보 총각이 소리쳤다. 삑! 독수리야, 독수리! 그 말을 하자마자 놀란 병아리가 다시 처녀의 그곳으로 쪼르르 달려 들어가 버렸다. 옛날 어느 고을에 한 중년의 기생이 읍내 5일장을 갔다가 모자를 새로 사게 되었다. 요즘엔 손님도 거의 없고 기분도 우울했는데 모자를 새로 사고 나니까 기분이 좀 나아지는군. 그렇게 모자를 산 후 고개를 넘어 돌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골짜기에서 돌풍이 불어왔다. 깜짝 놀란 기생은 넘어지지 않으려고 손으로 나무 기둥을 붙잡았다. 아이고, 갑자기 웬 바람이 이렇게 세게 부냐? 그때 바람이 한 번 더 강하게 불자 이에 기생은 다른 한 손으로 쓰고 있던 모자가 날아가지 않도록 꽉 부여잡았다. 아이고, 내 모자 날아가겠네. 그때 마침 한 사내와 아들이 그 옆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바람이 기생 쪽으로 더욱 거세게 불어 기생의 치마가 날려 온 사방에 기생의 은밀한 부분이 다 보이게 들춰지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기가 매우 민망해진 사내가 이렇게 얘기했다. 저기 이보시오. 그 모자를 붙잡지 말고 치마를 좀 잡는 게 어떻겠소? 그건 민망하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게 되지 않소? 그러자 기생이 말하길. 이보시오, 뭘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사람들이 쳐다보는 밑에 것은 40년도 넘은 중고이지만 이 모자는 오늘 장터에서 새로 산 새 것이란 말이오. 기생의 대답에 사내가 할 말이 없어 멍하니 있자 옆에 있던 아들이 말하길. 아버지, 저 아줌마 가랭이 사이에 송충이가 잔뜩 붙어 있는데 좀 떼어주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한 호래비가 의원을 찾아가 물었다. 의원날이 제가 호라비로 지낸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새 장가를 가고 싶은데 인물이 시원치 않아 그런지 여자가 꼬이지 않아 걱정인데 뭐 좀 좋은 약이 없을까요? 마침 좋은 약이 있는데 이 약초를 몸에 바르고 한번 다녀봐. 그럼 틀림없이 여자들이 줄을 설 거야. 호래비는 의원의 말대로 몸에 약을 바르고 다니니 여자들이 꼬이기 시작했다. 이보실 김씨, 내일 저녁에 시간 있어? 김씨, 우리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떻겠소? 세상에 정말 약의 효과가 있긴 있네. 며칠 후 호래비는 다시 의원을 찾아가 물었다. 의원날이 그 남자한테 좋은 약 좀 지어주시오. 의원이 궁금한 눈빛으로 물었다. 이번엔 또 무슨 일이 있어? 그러자 호래비가 음흉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하는 것이었다. 저번에 지어간 약 덕분인지 여자들이 꼬이기 시작하더니 아니 글쎄 오늘 밤에 두 여자를
물레방앗간에서 만나기로 했지 뭡니까? 근데 여태껏 호래비로 살다 보니 소중이가 작동이 안 될까 걱정이 돼서요. 그 말을 들은 의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자신이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력제를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의원은 그 약을 건네주면서 말했다. 이 약만 있으면 옥녀가 와도 문제 없을 걸세. 하지만 약 기울이 혈액 속에 충분히 퍼져야 효과가 있으니 최소 2시간 전에는 드시게. 호래비는 기쁜 마음으로 약을 받아 돌아갔다. 그리고 그날 밤 물레방앗간에서 거사를 치른 호래비는 다음 날 다시 의원을 찾아와서 말했다. 의원 날이 약 좀 주십시오. 몸이 쑤시고 뻐근해 죽겠습니다. 의원은 전날의 일을 알고 있는 터라. 그래, 이번엔 어디가 문제요? 아직도 빳빳해서 그런가? 라고 웃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손이 너무 아파서요. 아니, 소중이가 아니고 손이라니? 그러자 호래비가 한숨을 푹 내쉬며 말했다. 아니 글쎄 온다던 여자들이 한 명도 안 왔지 뭡니까? 옛날 아주 더운 어느 여름날 옷을 벗고 낮잠을 자고 있는 아버지의 그것을 딸아이가 보고 말았다. 궁금한 딸아이가 어머니에게 어머니, 저한테는 없는 아버지한테 달려있는 저것이 뭐예요? 하고 묻자 난감한 어머니가 얼떨결에 대답하기를 저것은 그러니까 저것은 말이지 창자라는 거다. 창자. 그 뒤로 10수년이 지난 후 딸은 몰락한 가난한 양반집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다. 그리고 시집 간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딸이 수척해진 얼굴로 친정에 찾아왔다. 어머니는 반갑기도 하고 걱정도 되어 딸에게 물었다. 그래, 시가떼기 가난한 살림이라 여러 가지 어려운 게 많지? 하며 걱정하며 물었다. 그러자 딸이 대답하길.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 서방님이 과거에 급제하여 이제 집안이 먹고 살만해졌어요. 그래, 그거 정말 다행이구나.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그런데 얘야, 근데 너의 표정은 왜 그리 어두운 것이냐? 하고 어머니가 물으니 딸이 한숨을 쉬며 대답하길. 집구석이 먹고 살만해지면 뭐 하겠어요? 서방님의 창자가 하도 시원찮아서 행복하지가 않아요. 옛날 한 나그네가 날은 어두워지는데 길을 잃어 잠잘 곳을 찾다가 어느 외딴 집을 발견하고 찾아가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했다. 주인장 계시오. 길 잃은 나그네인데 날은 저물고 잠잘 곳은 없으니 하룻밤만 좀 재워주시오. 그러자 방문이 열리며 아름다운 한 여인이 말했다. 여자 혼자 사는 집이오니 외간 남자를 재워드릴 수가 없습니다. 결례가 되는 줄은 아오만 그래도 어떻게 하룻밤만 안 되겠습니까? 아니 됩니다. 가까운 곳에 집도 없는데 제발 좀 부탁합니다. 남자가 연신 사정하자 처음엔 꺼려하던 여주인도 나그네의 처지가 안 됐던지 결국 허락하고 말았다. 이 근방엔 달리 집도 없으니 하는 수 없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여주인의 허락을 받은 나그네는 곧 건너방으로 안내되어 잠자리에 들려고 하였다. 하지만 나그네는 미모의 안주인 생각에 마음이 싱숭생숭하여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엎치락뒤치락하였다. 그런데 얼마 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주무시는지요? 아직 안 자는데요. 나그네는 벌떡 일어나서 방문을 열었다. 잠옷 차림의 여주인이 나그네에게 조용히 이야기했다. 혼자 주무시려니 적적하시지요. 그 말에 나그네의 가슴은 심하게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네, 사실 그래서 저도 잠을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어찌나 긴장했던지 나그네는 말까지 더듬고 말았다. 그것 참 잘 되었습니다. 잠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나그네의 가슴은 터질 듯 뛰었다.
네, 어서 들어오시지요. 그러자 여주인이 말했다. 길 잃은 노인 한 분이 또 오셨는데 같이 주무시지요. 총각, 나랑 같이 자. 먼 곳에 있는 애인을 찾아 길을 떠난 어느 청년과 일찍이 남편을 잃고 청산과부가 된 어떤 여인이 우연히 만나 길동무가 되었다. 어느덧 두 사람의 발길은 사람들의 마을로부터 멀어져 산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막 산허리를 돌았을 즈음에 문득 과부가 말을 걸어왔다. 이봐요, 총각. 이렇게 인적도 없는 산 속에서 만약 총각의 엉뚱한 마음이라도 먹는다면 그땐 난 어떡하지? 청년이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다. 안심하세요, 아주머니. 전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요. 과부가 고개를 흔들었다. 하지만 여긴 우리 두 사람뿐이잖아. 게다가 사방으로 잔디가 푹신한 요처럼 깔려있고 이러니 총각의 말을 어떻게 고지고대로 믿겠어. 글쎄, 걱정 붙들어 매시라니까요. 저한테는 이미 사랑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지금 그녀를 만나러 가는 길이고요. 그렇긴 해도 남자가 잠시 자기 애인을 잊을 수도 있는 일. 사내란 것이 원래 애정 없는 동물적인 본능만으로도 여자를 취하는 것 아닌가? 아무리 그렇다손 치더라도 전 나 있지. 그런 생각을 하니 지금 막 가슴이 떨려오고. 참나, 아주머니도 걱정도 팔자십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이상한 짓을 하려고 한다면 재빨리 도망을 치거나 큰 소리로 사람을 부르면 될 것 아니겠소. 청년은 이제 슬슬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과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소리를 지른다고 누가 쫓아오겠어? 이런 산중에. 게다가 난 아녀자의 몸이라 도망친다고 해도 금방 붙잡힐 테고. 총각은 날 풀숲에 쓰러뜨릴 것이고 저항을 한다고 해도 난 도저히 당할 수가 없을 거야. 그러면 총각은 고운 무지막지하게 내 속옷을 벗겨낼 테고. 아이, 대체 이 일을 어쩌면 좋지? 게다가 그런 와중에 원치 않는 임신까지 하게 된다면 난 정말... 청년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화가 치민 나머지 이렇게 소리치고 말았다.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요. 애 낳아서 혼자 잘 키우면 되는 거지. 옛날 어느 소문난 만석군 양반댁의 어리석은 외동아들이 장가들 때가 되자 이웃 마을의 세 처녀가 서로 시집을 오고자 했다. 그런데 세 명 모두 가문이나 바느질 솜씨, 용모, 예절 등이 한결같아 며느리감으로 가려내기가 여간 어려웠다. 마침내 양반은 지혜를 가늠하기 위해서 세 처녀를 한자리에 불러 모아놓고 수수께끼를 냈다. 여자는 남자와 달라 입이 둘이 있느니라. 위에 있는 입 말고 아래에 입이 하나 더 붙어 있도다. 내가 묻노니 윗입과 아랫입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어른인가? 사려 깊게 답을 해보거라. 이에 첫 번째 처녀가 자신 있게 먼저 대답을 했다. 예, 윗입이 더 어른입니다. 아랫입은 아직 이가 나지 않았는데 윗입은 이가 모두 났기 때문에 더 어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처녀가 답하길. 아닙니다. 아랫입이 더 어른입니다. 윗입은 지금껏 수염이 나지 않았는데 아랫입은 수염이 아주 무성하게 나 있으니 아랫입이 더 어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처녀는 말없이 다소곳이 앉아서 얼굴만 붉히고 있었다. 양반이 그 처녀에게 넌지시 눈길을 주며 그래, 너는 어느 쪽이냐? 하고 물으니 세 번째 처녀가 답하기를. 둘 다 틀리지는 않았지만 맞는 답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소저의 생각으로는 윗입이 더 어른입니다. 왜냐하면 아랫입은 평생 아기처럼 물려주는 젖만 빨아먹는데 윗입은 스스로 밥도 먹고 과일도 먹고 못 먹는 게 없으니 윗입이 더 어른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듣고 양반이 말하기를. 그럼 그렇지. 내 말이 옳도다. 음양의 이치를 제대로 아는 걸 보니 한지아비의 아내 노릇을 충분히 할 자격이 있도다. 하고는 무릎을 탁 쳤다. 이에 그 말을 들은 어리석은 아들이 말하길. 그런데 아버지, 저는 젖이 안 나오는데 어찌하면 좋나요?
옛날 어느 마을에 민가에 나타나는 도깨비가 하나 있었다. 이 도깨비는 비가 오는 밤에 집안에 촛불을 켜두고 혼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 겁을 주어 벌벌 떨게 하였는데 겁만 주었지 사람을 해치지는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오기 시작하자 도깨비가 마을로 내려왔는데 촛불이 켜진 한 집이 있는 것이 아닌가. 옳거니 오늘은 오랜만에 장난을 치고 갈 수 있겠구나. 도깨비는 방 안으로 들어가 크게 소리치며 말하길. 어흥 이놈 오랜만에 인간을 잡아먹을 수 있겠구나. 하지만 방 안에 있던 남자는 놀라지 않고 멍하니 먼 곳만 응시하고 있었다. 이에 도깨비는 다시 한번 이 녀석 아주 맛있겠구나. 살과 뼈를 발라서 맛있게 요리해 먹어주마. 도깨비는 다시 인간이 놀라지 않자 실망한 표정으로 너는 내가 무섭지도 아니하냐? 그러자 사내는 술 한 잔을 따라 마시며 왜 안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니 더 무서운 게 있더라고요. 그러자 도깨비가 궁금해하며 나보다 더 무서운 게 도대체 뭐냐? 저는 평범한 농사꾼인데 어느 날 밭일을 하다가 금덩이를 발견했지 뭡니까? 이제 팔자 고친다고 좋아라 했는데 글쎄 욕심 많은 사또가 그 소문을 듣고는 내가 금덩이를 훔친 거라며 그것을 뺏어가고 거기다 곤장까지 맞았습니다. 너무 억울하지만 나 같은 평민은 사또가 무서워 어찌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무섭고 돈이 무섭고 권력이 더 무서운 것을 알았는데 어찌 도깨비가 무섭겠습니까? 하니 도깨비가 그러면 내가 못된 사또놈을 없애고 금덩이를 찾아오면 내가 제일 무섭겠군. 도깨비는 그 길로 사또를 찾아가 혼을 내주고 금덩이를 찾아주었다. 어떠냐 이놈아, 이젠 내가 제일 무섭지? 남자는 그제서야 벌벌 떠는 척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싹싹 빌며 네, 세상에서 도깨비님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제서야 도깨비는 체면이 좀 선 듯 으스대며 돌아갔다. 그리고 또 어느 날 추적추적 비가 오는 밤, 지난번에 그 사내가 불을 켜고 앉아있는 게 아닌가. 또 다시 나타난 도깨비가 아니 이놈, 저번에 내가 제일 무섭다고 하더니 이번에 또 겁도 없이 불을 켜고 술을 마시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거짓말을 한 것이냐? 이놈 간덩이가 부었구나. 그게 아니라 도깨비님, 또 도깨비님보다 더 무서운 게 생겨 이렇게 울며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걸 좀 제발 없애 주십시오. 하니 도깨비가 아니 나보다 더 무서운 게 또 있다니 어디 한번 말해보거라. 지난번에 고생고생해서 도깨비님이 금덩이를 찾아왔더니 글쎄 마누라가 금덩이를 가져가서는 돈을 펑펑 써제끼는데 내 금덩이인데 나는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너무 억울하고픈에 눈물까지 나지만 마누라가 무서워 어찌할 수가 없으니 마누라 좀 없애 주십시오. 그래. 그래도 같이 산정이 있는데 없애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설마 도깨비님도 마누라가 무서운 건 아니시지요? 이놈 감히 이 도깨비님이 마누라 따위를 무서워하겠느냐? 나를 뭘로 보고? 하며 잠시 생각하더니 나한테 좋은 묘책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네, 그것이 무엇이옵니까? 내 마누라랑 네 마누라를 바꾸는 것이 어떻겠냐? 그렇게 사내와 도깨비 모두 마누라에게 먼지나게 얻어맞았다고 한다. 머슴사는 칠보기가 친구 박서방을 만나기 위해 집으로 찾아갔다. 마침 박서방은 집에 없었고 그의 부인이 문을 열어주는데 빼어난 미모의 그녀는 안타깝게도 벙어리였다.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근데 박서방, 이 친구는 어딜 나갔나요? 그러자 벙어리 부인은 칠보기를 이끌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런 다음 갑자기 등을 돌리고 치마를 걷어 올리더니 한껏 물이 오른 허벅지와 엉덩이를 보여주며 술병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생각지도 못했던 눈요기에 칠보기는 기분이 몹시 좋아졌다. 정말 대단하시군요. 하지만 전 지금 그 친구의 행방이 궁금할 뿐인데요. 그러자 부인은 치마를 걷어 올리고 술병을 가리키는 그 동작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친구 부인의 연이은 행동에 어느덧 가운데 다리가 화가 나기 시작한 칠복이는 속으로 이를 악물고 버텼다. 안 돼. 그 집만은 엄연히 친구 부인인데 내가 어떻게 참아야만 해. 칠복이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다. 무슨 오해를 하신 모양인데 전 그럴 생각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전 단지 그 친구가 어디에 있는가 궁금할 뿐입니다. 하지만 부인은 막무가내였다. 여전히 치마를 걷어올리며 술병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계속되는 부인의 행동에 기분이 묘해진 칠복이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곳을 뛰쳐나왔다. 그런데 그때 마침 당사자인 친구 박서방이 막 살인문을 밀고 들어서는 것이었다. 이를 본 칠복이가 소리쳤다. 이봐, 큰일 났네. 자네 부인이 어떻게 된 거 아닌가? 어떻게 되다니? 내가 자네가 어디 갔냐고 물을 때마다 엉덩이를 들춰보이고 술병을 가리키니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칠복이의 말에 박서방이 낯빛도 바꾸지 않고 말했다. 그거야 당연한 일이지. 그건 말이지. 우리 남봉꾼 남편이 지금 술집에 있습니다. 이런 뜻일세. 옛날 어느 마을에 일생을 주색에 파묻혀 살아온 한 노인이 어떻게 또 새로운 첩을 맞아 즐겁게 살까 고심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는데 꿈속에서 남학신을 신고 2층을 올라가 커다란 북 위에 구슬을 던져서 튕기는 꿈을 꾸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요상한 꿈이냐? 노인은 그 꿈이 너무도 이상해서 곧 점쟁이를 불러 해몽을 하게 했다. 점쟁이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남학신을 신고 2층에 오른다는 것은 앞으로 지위가 높아진다는 뜻이며 구슬을 가죽으로 된 북 위에 굴려 튀는 것은 솔개가 높이 나는 것 같이 당신의 이름이 세상에 널리 퍼진다는 뜻입니다. 그 말을 들은 노인은 몹시 기뻐하며 아무 생각 없이 또 첩을 얻었다. 그리고는 밤낮으로 정열을 불태우며 향락에서 헤어나질 못했다. 아이고 좋다 좋아. 인생 뭐 있나? 이렇게 즐기면서 사는 거지. 그러나 노인은 한 달도 못 가서 그만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도 못하게 되었다. 용한 의원을 불러 좋다는 약은 다 써보았으나 소용이 없었다. 이젠 약도 소용없다니 어떻게 된 것이냐? 이보시게 의원 양반, 내가 아주 좋은 꿈을 꾸어서 그걸 따랐다가 이렇게 되었으니 어찌하면 좋겠어? 노인은 한탄하며 의원에게 꿈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러자 의원이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 해몽은 잘못된 것입니다. 노인의 연세로 남학신을 신고 가파른 계단을 올랐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다간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노인은 간담이 서늘해졌다. 노인은 다시 손을 내밀며 의원을 붙잡고 물었다. 의원 양반, 그럼 구슬을 북 위에 던져 튀는 것은 무슨 뜻이요? 이에 의원은 딱하다는 듯이 노인을 바라보며 말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죽 2장으로 만든 북 위에다 구슬을 던졌다 함은 두 사람의 살가죽 사이에 알이 끼어서 터져 죽게 된다는 소리가 아닙니까? 그 후 노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나이든 중이 농부의 아내와 눈이 맞아서 수시로 농부가 없는 틈에 찾아와서는 재미를 보곤 하였다. 어느 날도 둘이서 이불 속에서 열기를 뿜고 있었는데 부인, 오늘도 정말 끝내주는구려. 그때 뜻밖에도 밖에서 농부가 들어와서 문을 꽝꽝 두드렸다. 여보, 문 열어. 대체 왜 문을 잠갔어? 뭐 하고 있는 거야? 중은 눈앞이 캄캄하여 허둥지둥 옷을 찾는데 너무 급한 나머지 한쪽 버섯만 신고 뒷문으로 도망갔다. 부인은 눈을 비비면서 문을 열어주었다. 미안해요. 깜빡 잠이 들어서 그만. 뭐야, 벌써부터 잤단 말이오? 어떤 놈이랑 놀아난 것 같은데 사내 놈을 끌어들인 것 아냐?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갑자기 감기가 들었는지 피곤해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일찍 들어누웠어요. 잘 때 자더라도 밥은 먹고 자야지. 어서 저녁이나 차려오시구려. 그런데 그때 무엇인가 농부의 발에 걸리는 것이 있어 당겨보니 낯선 버선 한 짝이었다. 아니 이게 뭐야? 못 보던 버선인데 크기를 보니 딱 사내놈 것인데.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아내를 족치기에는 증거가 부족했으므로 농부는 어찌할 수 없었다. 그리고 며칠 후 나이든 중이 농부의 집을 찾아왔다. 어서 오십시오. 스님, 무슨 볼일이라도 계십니까? 네, 그것을 돌려받기 위해서 왔다네. 그것이라니요? 뭐 말입니까? 시침이 떼지 말게나. 부처님의 버섯 말이야. 자네 처가 아기를 원하기에 영어 믿는 그것을 빌려준 것인데 여러 날이 지났으니까 이젠 틀림없이 아이가 들어섰을 게야. 어서 빨리 돌려주시게나. 이에 농부가 놀라며 말하길. 저는 그것도 모르고 버선이 너무 꼬질꼬질하고 냄새가 심해 태워버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부처님 버선을 태워버리다니 이를 어쩐단 말인가? 이에 고민하던 농부가 말하길. 그렇다면 스님, 아이가 태어나면 스님께 맡길 터이니 스님이 잘 키워주십시오. 옛날 어느 마을에 노총각 선비 만식이는 오랜 친구 복태를 만나러 그의 마을로 향하고 있었다. 둘은 어려서부터 친하게 지냈고 복태가 장가를 들어 다른 마을로 떠나게 되어 못 보고 산 지 오래되었는데 복태 이 친구 못 본 지가 10년이 다 되었구나. 잘 살고 있으려나. 정말 보고 싶구만. 그렇게 한참을 가는데 이게 웬일인가? 그의 친구 복태와 딱 마주치게 되는데 아니, 자네 복태 아닌가? 어라, 만식이. 이게 얼마만인가? 반갑네. 반가워 이 친구야. 그런데 어디를 그리 가고 있는가? 나 말인가? 오랜만에 자네를 만나러 가고 있었지. 아니, 나를 갑자기? 내 며칠 전부터 자네가 꿈에 계속 나와서 자네가 너무 보고 싶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서둘러 자네 집에 가고 있었는데 자네는 어딜 그렇게 바삐 가는가? 아이고, 일을 어쩌지. 나는 일이 생겨서 부모님 모신 선산에 가고 있는데 이 일을 어찌할꼬?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어쩔 수 없지. 마침 그 마을에 내 먼 친척이 살고 있으니 거기서 며칠 머물다 다시 돌아가면 되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말게나. 이 친구야. 어찌 내 마음이 편하겠나? 그러지 말고 내 집에 가서 며칠 머무시게. 자네 내 마누라도 잘 알지 않는가? 우리 어려서부터 다 친하게 지내지 않았는가? 그래. 자네가 옥순이랑 결혼할지 누가 알았겠나? 아무튼 자네가 왔다고 하면 아마 무척 반가워할 걸세. 자네도 없는 집에 내 뭐하러? 아니네. 아니야. 아니야. 제발 사양 말게. 그리고 내 어려운 부탁이 하나 있는데. 뭔가? 그게 말이야. 내 마누라하고도 하룻밤 행사를 치러주시게. 그리고 그냥 가지 말고 하루 이틀 옆에서 좀 다독여 주시게. 아니, 뭐라고? 이 친구가 미쳤나? 그게 무슨 말인가? 장난심한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군. 가보면 다 알게 될 걸세. 미안하고 나중에 먼 훗날에 다시 만나세. 그렇게 복태는 서둘러 자리를 떠나버렸다. 저 친구가 글 공부를 많이 하더니 정신이 돌아버렸나? 만식이는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 하는 수 없이 복태네 집으로 향했다. 계십니까? 누구십니까? 안녕하시오. 복태의 오랜벗 만식이요. 아니, 만식 오라버님, 어인일로 이 먼 곳까지. 네, 며칠 전부터 꿈에 복태가 나와 보고 싶어 견딜 수 없어 이렇게 찾아왔소. 그런데 오다가 복태와 마주쳤는데 글쎄 집에서 하루 머물다 가라고 해서 사양 못하고 이렇게 왔소. 하룻밤만 신세 좀 져도 되겠소. 아니, 그게 무슨 소립니까? 우리 서방님을요? 아니, 왜 그리 놀라는 것이오? 우리 서방님은 1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방님을 보셨다니. 무엇이라? 복태가 죽었다고? 그럼 어제 내가 만난 복태는 누구란 말이오? 그렇게 노총각 만식이는 며칠 머무르다 어려서부터 좋아하던 복태의 처 옥순이랑 정이 들었고
복태의 부탁대로 그녀를 돌보며 같이 살게 되었다. 한편 다른 마을 어느 한 기생집에서는 자기야,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깔끔하게 다 정리했다니까. 잘했어 자기야. 선산 땅문서는 잘 챙겨왔지? 그렇게 두 친구 모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한다. 옛날 어떤 주막의 주인이 좀 색다른 고민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아내의 음모가 너무 많은 것이었다. 사내는 밤마다 아내와 살을 맞대고 사랑을 해야 했는데 그 일을 할 때마다 아내의 많은 음모가 엉키어 휩쓸리다 보니 아내가 아프다고 소리를 치며 괴로워해 늘 마음이 무거웠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한 늙은 손님이 들어왔는데 유별나게 코 밑에 수염이 많았다. 이를 본 주인은 혼자 중얼거렸다. 아니, 저렇게 수염이 온통 입을 덮고 있으니 음식을 도대체 어떻게 먹을까? 마침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주인은 밥상을 들고 가서 손님 앞에 놓고 나온 뒤 한동안 지켜서서 어떻게 식사를 하는지 살펴보았다. 그러자 손님은 주머니에서 끈으로 만든 둥그런 종이고리 2개를 꺼내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수염을 입 양쪽으로 갈라서는 그 종이끈 고리에 거는 것이었다. 그러자 그 많던 수염이 양쪽으로 정연하게 갈라져 입으로 음식이 들어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다. 이를 본 주인은 무릎을 탁 치면서 옳거니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한 가지 잘 배웠습니다. 하고 크게 소리를 질렀다. 이에 손님은 이상하게 여겨 물었다. 이보시오 주인장, 무엇을 배웠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것이오? 예, 손님. 사실은 소인의 처가 음모가 너무 많아 잠자리를 할 때마다 그 털이 휩쓸려 들어가 아프다고 해서 늘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손님께서 그 많은 수염을 양쪽으로 깨끗이 갈라 식사를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게 하시는 것을 보고는 제 처에게도 그렇게 하면 되겠다 생각하니 너무 기뻐 그만 소리를 지르게 되었습니다.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이 말을 들은 손님은 소리를 내어 웃으며 수염 정리해 줄 마누라가 있다니 정말 부럽네 부러워. 옛날 어느 마을에 머슴 사는 팔복이는 주막을 하는 과부 춘자를 좋아했다. 그래서 언제나 한번 꼬셔볼까 늘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날도 팔복이는 주막에서 국밥에 막걸리 한 잔 걸치는데 이봐 춘자, 오늘 끝나고 나랑 막걸리 한 잔 어때? 뭐요? 술을 또 먹어? 작작 좀 먹으시오. 이제 건강 생각해야 할 나이가 아니오? 역시 날 걱정해 주는 건 춘자 자네밖에 없다니깐. 인정 많고 속 깊은 춘자 자네는 완전 내 이상형이라네. 그런데 말이지, 내가 문제 하나 낼 테니 못 맞추면 나랑 한 잔 어때? 그래, 마침 손님도 얼마 없고 심심한데 한번 내보시오. 그러니까 어떤 깊은 우물 속에 개구리 3마리가 있었어. 그 중에 2마리는 수컷이고 1마리는 암컷이었지. 그런데 수컷들은 힘이 세서 종종 우물 밖으로 나가서 세상 구경 실컷 하고 나와 둘이서만 바깥 이야기를 하면서 재미있어 하는 거야. 그러자 암컷 개구리가 나도 우물 밖으로 한 번만 데리고 가달라고 했지. 그러니까 수컷 개구리 1마리가씩 웃으면서 한 번만 주면 데려가 주지 이러는 거야. 암컷 개구리는 처음에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바깥 세상이 너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지. 그래서 결국 참다 못해 수컷 개구리의 제안을 들어줬지. 그런데 그놈이 열흘이 넘도록 바깥 세상 구경을 미루더니 혼자 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질 않더라는 거야. 아니, 저걸 개구리 놈이구만. 완전 먹고 튀었네. 튀었어. 해서 이젠 별 수 없이 하나 남은 수컷 개구리한테 말했지. 자신의 소원이 바깥 세상 구경하는 거라고 애원했어. 근데 이놈도 똑같이 한 번 주면 데려가 주겠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고민 끝에 이왕 일이 이렇게 된 거 또 다시 몸을 허락하고 말았지. 그런데 글쎄 이 자식도 며칠을 미루더니 바깥 세상으로 나가서는 돌아오지 않았어. 하여간 사내놈들이란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다니까.
그런데 암컷 개구리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혼자 힘으로라도 바깥 세상에 나가야겠다고 결심했어. 그리곤 어떻게 해서 바깥 세상으로 나가고 말았지. 아니, 어떻게 했는데? 이에 팔보기가 웃으며 그건 말이지. 한 번만 주면 알려주지. 하니 춘자가 아, 됐소. 이제 생각났소. 그거 내가 이미 알고 있던 이야기요. 하며 춘자가 가려고 하자 팔보기가 말을 거는데 아니 사실은 나도 결론은 모르고 거기까지밖에 모르는데 진짜 알고 있어. 그럼 내 그 이야기 12번도 더 들었어. 그래 그럼 암컷 개구리가 어떻게 해서 바깥 세상으로 나갔소? 그건 말이요. 국밥 한 그릇 더 시키면 가르쳐 주겠소. 그렇게 팔보기는 그날 국밥 12그릇을 먹었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못생긴 노처녀가 있었다. 이 노처녀는 몸도 아주 건강하고 부지런하며 예의도 발랐지만 얼굴이 어찌나 아니던지 눈길 주는 남자가 하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혼자 사는 노처녀의 집으로 도둑이 들어왔다. 방 안에 낯선 인기척에 놀란 노처녀가 불을 붙이자 얼굴을 가린 한 도둑이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하는 것이었다. 아니, 당신은 도대체 누구시오? 쉿 조용히 해. 누구긴 누구야. 도둑이지. 가진 것 다 내놔.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주지. 그 말을 들은 노처녀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다시 물었다. 설마 내 몸에 손을 대려는 건 아니겠죠? 그 말을 들은 도둑이 어이없다는 듯 껄껄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야 내가 미쳤냐? 술이라도 마시고 취한 상태라면 몰라도 걱정 마라. 당신 같은 여자는 손끝 하나도 건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값 나가는 물건만 내놓으면 내 조용히 사라져 줄 것이다. 그 말을 들은 노처녀가 말했다. 그럼 잠깐 기다리세요. 우리 집 보물을 가지고 올게요. 이것은 10년 전에 담근 뱀술인데 아주 비싼 거예요. 사양하지 말고 일단 한 잔 쭉 들이켜봐요. 이봐 갑자기 웬 술이야? 술 말고 돈이나 값 나가는 폐물 같은 건 내놓으라고. 우리 집에서 이게 제일 값 나가는 거예요. 좋게 말로 할 때 그냥 드세요. 그렇게 노처녀는 시집을 가게 되었고 도둑도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 옛날 어떤 한선비가 나이 30살이 되도록 장가를 들지 못하다가 마침내 적당한 혼처가 있어 혼인날을 잡아놓게 되었다. 그런데 이 선비가 은근히 처녀를 한번 보고 싶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처가가 될 집에 들리게 되었다. 내 이참에 색시 얼굴이나 한번 봐야겠구나. 저녁 무렵 선비는 색시의 방이 있음직한 뒤뜰로 가 처녀가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서성거리니 과연 얼마 후에 처녀가 방문을 열고 나오는 것이었다. 선비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돌아서서 소변을 보는 척하였다. 처녀 또한 신랑 될 사람이 몹시 궁금하여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힐끗 선비의 등에 눈길을 주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석양에 길게 늘어진 그림자를 통해 선비의 엄청난 물건의 크기를 보게 되었다. 처녀는 깜짝 놀라 곧 어머니의 방으로 뛰어들어가서는 어머니 싫어요. 난 절대로 시집을 안 갈 거예요. 왜 이러니? 왜 이래? 어서 까닭을 말해보거라. 글쎄, 병신이 되고 싶진 않은걸요. 병신? 아니 그건 또 무슨 소리냐? 처녀는 방금 바라본 선비의 우람한 물건 그림자 이야기를 하였다. 어머니는 과연 사위의 물건이 그리 우람하다면 딸이 성치 못할 것 같은 의심도 드는지라 그날 밤 사위될 선비를 사랑채로 불러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내 오늘 딸아이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찌하면 좋겠소? 그러자 선비가 픽 웃으며 이거 원? 아니 장모님 왜 그런 이야기를 믿습니까? 그렇게 걱정이 되시면 한번 보여드릴 테니 잘 살펴보십시오.
이거 참 내가 직접 확인할 수도 없고 어찌 좋은 방법이 없겠소? 처녀의 어머니는 지체가 높은 여자였으나 이것은 딸에 관련한 중대한 문제였으므로 하는 수 없이 유심히 관찰하였다. 그리고는 안심이 되어 딸에게로 돌아가서는 얘야, 내 낭군 될 사람이 자신의 물건을 대패로 깎아낼 터이니 염려 말라 하더라. 처녀는 안심하게 되었고 드디어 첫날 밤에 사랑의 일전을 몇 번 되풀이한 뒤 신부가 말했다. 서방님, 지난번에 대패로 너무 밀어버린 것 같은데 다시 붙일 수는 없나요? 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나이든 중이 농부의 아내와 눈이 맞아서 수시로 농부가 없는 틈에 찾아와서는 재미를 보곤 하였다. 어느 날도 둘이서 이불 속에서 열기를 뿜고 있었는데 부인, 오늘도 정말 끝내주는구려. 그때 뜻밖에도 밖에서 농부가 들어와서 문을 꽝꽝 두드렸다. 여보, 문 열어. 대체 왜 문을 잠갔어? 뭐 하고 있는 거야? 중은 눈앞이 캄캄하여 허둥지둥 옷을 찾는데 너무 급한 나머지 한쪽 버섯만 신고 뒷문으로 도망갔다. 부인은 눈을 비비면서 문을 열어주었다. 미안해요. 깜빡 잠이 들어서 그만. 뭐야, 벌써부터 잤단 말이오? 어떤 놈이랑 놀아난 것 같은데 사내놈을 끌어들인 것 아니야?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갑자기 감기가 들었는지 피곤해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일찍 들어누웠어요. 잘 때 자더라도 밥은 먹고 자야지. 어서 저녁이나 차려오시구려. 그런데 그때 무엇인가 농부의 발에 걸리는 것이 있어 당겨보니 낯선 버섯 한 짝이었다. 아니 이게 뭐야? 못 보던 버선인데 크기를 보니 딱 사내놈 것인데.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아내를 족치기에는 증거가 부족했으므로 농부는 어찌할 수 없었다. 그리고 며칠 후 나이든 중이 농부의 집을 찾아왔다. 어서 오십시오. 스님, 무슨 볼일이라도 계십니까? 네, 그것을 돌려받기 위해서 왔다네. 그것이라니요? 뭐 말입니까? 시침이 떼지 말게나. 부처님의 버섯 말이야. 자네 처가 아기를 원하기에 영어 믿는 그것을 빌려준 것인데 여러 날이 지났으니까 이젠 틀림없이 아이가 들어섰을 게야. 어서 빨리 돌려주시게나. 이에 농부가 놀라며 말하길. 저는 그것도 모르고 버선이 너무 꼬질꼬질하고 냄새가 심해 태워버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부처님 버선을 태워버리다니 이를 어쩐단 말인가? 이에 고민하던 농부가 말하길. 그렇다면 스님, 아이가 태어나면 스님께 맡길 터이니 스님이 잘 키워주십시오. 옛날 어느 마을 입구에 있는 커다란 바위 위에 언제부턴가 돌사자상 하나가 근엄하게 서 있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돌사자상이 있는 바위 밑으로 수처녀가 지나가면 아래로 뛰어내려와 수처녀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다. 당신은 수처녀가 틀림없군. 그래서 과거가 있는 여자들은 이 바위 밑으로 지나가는 것을 무척이나 꺼리게 되었다. 부슬비가 몹시 내리던 어느 날, 결혼을 앞둔 한 쌍의 연인이 그 바위 밑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여자는 이미 과거에 전력이 있던 여자로 사자상의 소문을 알고 있어서 그곳을 피해가고 싶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여자는 속으로 난 떳떳해. 젊었을 때 한두 번 그 짓 안 해본 여자가 세상에 어딨어. 지나갈 때 얼굴을 잘 가리면 분명히 수처녀인 줄 알 거야. 그러면서 그 바위 밑을 막 지나치는데 갑자기 바위 위에 서 있던 돌사자가 밑으로 뛰어내려와 포효했다. 여자는 깜짝 놀랐지만 돌사자가 자기에게 뭐라고 한마디를 하는 것처럼 들렸다. 분명하진 않지만 여자가 듣기에 당신은 수처녀라고 하는 것 같았다. 너무 기쁜 나머지 여자가 예비 신랑에게 말했다. 당신 분명 들었죠? 들었죠? 글쎄, 뭐라고 한 것 같기는 한데.
여자가 그렇게 말하고 당당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돌사자가 다시 말했다. 비가 와서 그런지 그 바위가 더럽게 미끄럽네. 옛날 어느 고을에 사또가 새로 부임해 오게 되었다. 그때 관아의 기생들이 모여 앉아 떠들기를. 이번에 오시는 신관사또께서는 그 물건에 머리가 벗겨졌을까? 아니면 덮여져 있을까? 이에 다른 기생이 말하길. 사또의 물건에 머리가 벗겨졌는지 아닌지는 아마 내가 제일 먼저 알 수 있을 거야. 하며 제잘거렸다. 그 말을 들은 포졸하나가 큰 소리로 꾸짖으며. 너희들의 행실이 지극히 나쁘구나. 그때 마침 관노 한 놈이 나서서 묻기를. 내가 만일 그 사실을 먼저 알아내면 어떻게 해줄 것이오? 그 말에 기생들이 대답하길.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가 사또를 맞는 잔치 자리에서 그대에게 크게 상을 내리지. 이에 관노는 즉시 달려가 사또가 부임해 오는 어느 갈림길 앞에서 사또를 만나게 되었다. 관노는 즉시 땅바닥에 엎드려 공손히 절한 다음. 사또나리, 저희 고을에서는 예부터 내려오는 한 풍습이 있사옵니다. 그게 무슨 풍습이더냐? 여기 길이 두 갈래로 갈라져 있는데 만일 사또께서 거시기에 머리가 벗겨지셨으면 윗길로 가셔야 하옵고 거시기에 머리가 덮여져 있으면 아랫길로 가셔야 될 줄로 아옵니다. 멋이라. 만일 어기시오면 성왕님이 크게 노하여 아랫 것들이 말을 듣지 않고 불충하게 되어 온갖 이속들을 챙기지 못하여 바보가 될 것이옵니다. 소인은 다만 사또를 위하는 일편단심에서 드리는 말씀이옵니다. 사또는 어이가 없었으나 꼭 참고 눈을 지그시 감은 채. 이게 대체 무슨 해괴한 풍습이더냐? 그렇다면 나는 아랫길로 가야 할 것이니라. 하여 아랫길로 가는데 그때 마침 냇가에서 여인들이 하얀 허벅지를 드러내고 빨래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를 보고 갑자기 음심이 발동한 사또가 관노에게 말하길. 이보거라, 어서 말을 돌리거라. 다시 윗길로 가야겠다. 신관사또의 물건은 자연산 포경이었다고 한다. 옛날 어느 산골에 선비 한 사람이 작은 초가집을 짓고 부부가 단란하게 살고 있었다. 하루는 해가 져서 땅거미가 질 무렵 소금 장수가 와서 하룻밤 묵어갈 것을 청했다. 이에 선비는 난처해하며 보다시피 집이 작아 방이 좁은 데다 아래 위채가 붙어 있으며 우리 부부만 단둘이 살고 있어 외인을 재울 수가 없습니다. 하고 거절하자 소금 장수가 간청했다. 나도 역시 가난하지만 양반집 자손이랍니다. 소금을 팔아 생계를 이어보려고 이렇게 다니다가 산속에서 날이 저물었으니 어디로 가서 자겠습니까? 산에서 자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면 어쩐단 말입니까? 그러니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이에 선비는 차마 박절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소금 장수를 사랑방에 들여놓고 자기와 함께 자기로 허락하였다. 그런데 그날 밤 부부는 마침 송편을 해먹기로 했는데 귀한 송편을 소금 장수까지 주기가 아까워 부부가 상해하였다. 선비는 마침 좋은 계획이 있다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보, 잘 들어보시오. 내 좋은 수가 있으니 오늘 밤 노끈으로 내 쌍방울에 묶은 다음 그 다른 쪽 끝을 사랑방 들창 밖으로 늘어뜨려 놓겠소. 그럼 당신이 송편을 빚어 다 익으면 그 끈을 잡아당겨 흔들구려. 그러면 내가 알고 소금장수 몰래 나와서 함께 송편을 먹는 거요. 그러자 아내는 좋다고 응낙했다. 그런데 선비의 집은 워낙 좁고 창문도 하나뿐이라 소금장수는 주인 부부의 말을 다 엿듣고 일찌감치 잠든 척하고 있었다. 이에 선비는 노끈으로 자신의 방울을 묶은 다음 한쪽 끝을 들창문 밖으로 내놓고는 어느새 깊은 잠에 빠져버렸다. 옳거니 이 사람 피곤해서 아주 골아떨어졌구먼. 소금장수는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곧 선비의 방울에 묶인 끈을 풀어 자기의 방울에 메고는 가만히 누워 있었다. 얼마 후 밖에서 노끈을 잡아당기자 소금장수는 살금살금 안방 앞으로 기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사랑방 창문에 불빛이 비치면 소금 장수가 깰지도 모르니 꺼버리는 게 좋겠구려. 그렇지만 여보, 불을 끄고 어떻게 떡을 먹으려고요? 여보, 괜찮소. 어두워도 손과 입이 있잖소. 더듬어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으니 어서 불을 끄시오. 이 말에 선비의 아내는 웃으면서 호롱불을 끄는 것이었다. 그러자 소금 장수는 방 안으로 들어가 선비의 아내와 함께 송편을 더듬어가며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는 선비 아내의 옷을 벗기고 누워 온갖 재주를 부리며 한바탕 재미까지 본 다음 슬그머니 사랑방으로 돌아왔다. 잠시 후 소금 장수는 자는 선비를 깨우며 말했다. 주인장, 재워주어서 정말 고맙소이다. 새벽닭이 울었으니 이제 떠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짐을 챙겨 떠나는 것이었다. 일어난 선비가 생각해보니 아내가 송편이 다 되면 깨우겠다 해놓고서 새벽닭이 울도록 깨우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안방으로 들어가니 아내는 깊은 잠에 빠져 코를 골고 있었다. 이에 화가 난 선비는 큰 소리로 아내를 불러 깨우고는 소리쳤다. 아니 여보, 내가 어젯밤 송편이 있거든 깨우라고 했거늘 아무 소식도 없으니 무슨 까닭이오? 이 말에 잠을 깬 아내는 눈을 부비면서 투덜거리는 것이었다. 뭐라고요? 좀 전에 배불리 송편을 먹고 나와 그 집까지 한바탕 잘해놓고는 이제 와서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오? 내가 배부르게 송편을 먹었다니? 선비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니 아내는 지금까지 일을 모두 그대로 설명해 주었다. 그러고 보니 방울에 묶었던 노끈도 사라지고 없었다. 선비는 크게 당황하면서 아이고, 그놈의 소금 장수 놈이로구나. 내 집에 와서 아내와 송편을 둘 다 먹고 갔어. 이렇게 분하고 원통할 수가. 라고 소리치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옆에 있던 아내가 중얼거리며 말하길. 어쩐지 잠자리에서 온갖 재주를 부리며 힘차게 자라기에 웬일인가 했네. 수염이 많은 한선비가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가다가 날이 저물어 어느 시골집에 묵기를 청하였다. 주인장 계시오. 지나가는 나그네요인데 길을 잘못 들어 이렇게 되었으니 부디 하룻밤만 묵게 해주시오.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이에 어느 여인네 한 사람이 나오는데 과부 혼자 사는 집이오나 사정이 딱하니 건너 방에 묵게 해드리겠습니다. 허나 행여 다른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선비는 건너 방에서 잠을 청하게 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문 너머에서 수염 많은 손님이 과부의 조갯국을 맛있게 잡수시겠네. 수염 많은 손님이 과부의 조갯국을 맛있게 잡수시겠네. 라고 중얼거리는 여인네의 유혹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소리를 들은 선비는 내일 과부가 맛있는 조갯국을 끓여줄 것이라 기대하며 잠이 들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과부가 차려온 밥상에는 간장과 김치뿐이었다. 이에 기분이 상한 선비는 주인 여인네에게 따져 물었다. 내 하룻밤 묵게 해준 것은 고맙게 생각하지만 서도 어젯밤에 말하기를 오늘은 맛있는 조갯국을 끓여준다고 해놓고선 겨우 간장과 김치가 뭐요? 그러자 과부는 선비를 노려보며 아무 대답이 없는 것이었다. 내가 비록 과거에 5번이나 떨어지기는 했지만서도 어찌 이렇게 양반을 능멸하고 희롱하여도 된다는 말이오? 하룻밤 재워준 것은 고맙지만 이렇게 희롱을 당하니 내 더 이상 여기 있을 수가 없구려. 화가 난 선비가 대충 짐을 챙겨 돌아 나오려는데 과부가 선비의 뒤통수에 대고 앙칼진 목소리로 소리쳤다. 이런 엠병, 그렇게 눈치가 없으니 과거에 5번이나 떨어지지. 옛날 어느 마을에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어린 자식이 그만 홍역에 걸리고 말았다. 옛말에 이르기를 이 병을 다스리는 신령이 있는데 이를 서신 혹은 호구별성마마라고 불렀다. 이 병이 낫기 위해서는 집안의 남녀노소가 몸을 단정히 하고 조그마한 상 위에 정화수를 떠놓고 손으로 비는 것이 풍속이었다. 그런데 아이의 병이 다 나아가고 있을 무렵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다. 우리가 혈기왕성한 나이로 밤일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다가 자식 병 때문에 못한 지 벌써 열흘이 넘었구려. 그래서 이 물건이 빳빳이 일어서서 도무지 죽지 아니하니 마음 번거롭게 욕구가 발동하여 내 오늘 밤은 정말 헛되이 보낼 수 없겠소. 하자 여인이 깜짝 놀라 손을 흔들며 호구 별성마마가 보고 계신데 언감생심 망령되이 음심을 내지 마시오. 부정 타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호구마마 역시 부부지간일 텐데 어찌 그 일을 모르겠소. 분명 별성은 남자의 성이오. 마마는 그 부인이 아니겠소. 그러니 당연히 이해하실 것이오. 하여튼 내 반드시 오늘 저녁은 그냥 보낼 수 없으니 군소리 마시오. 정 그렇다면 당신은 손을 씻고 정화수를 갈아 모시고 기도하신 후에 하시는 것이 좋겠소. 남편이 그 말대로 별성마마에게 기도하며 아뢰었다. 나이 젊은 부부가 오랫동안 동침하지 못하여 춘정을 이길 길 없어 이렇게 비오니 어여삐 여기시고 특별히 한 번만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며 기도하는데 마침 그때 지나가던 장난기 많은 이웃사람이 그것을 듣고는 조용히 말했다. 그대의 간절한 원에 의해 지금 허락하노니 바로 거사를 치르도록 하여라. 그러자 남편이 크게 기뻐하며 이는 분명 호구 별성마마의 분부가 틀림없구나. 그리하여 곧 부부가 거사를 하며 한참 동안 운우의 즐거움을 나누었다. 그리고 부부가 논하기를 별성마마의 분부대로 했으니 가히 고마움을 전해야겠소. 하고 다시 손을 씻고 살해하였다. 별성마마 분부에 의해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마마의 은덕이 산과 같이 높으며 물같이 깊으니 감사할 따름이옵니다. 그러자 이웃사내가 다시 말했다. 너는 다시 한 번 더 하도록 하여라. 하니 남편은 별성마마의 명령으로 알고 오래 줄였던 터라 다시 한 번 일을 치른 후 또다시 고하였다. 별성마마 만족하게 한 번 더 잘하였습니다. 이에 이웃사내가 또 말하길 한 번 더 하도록 하여라. 그렇게 하여 5번이나 일을 치르니 남편은 거의 파김치가 되어 별성에게 겨우 말했다. 별성마마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에 재미가 난 이웃사람이 또 말했다. 한 번 더 하도록 하여라. 그러자 한계에 다다른 남편이 빌면서 말했다. 아이고 별성마마 살려주십시오. 네 비록 죽인다 해도 다시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별성님이 대신 한번 해주십시오. 옛날 어느 고을에 어떤 총각이 이웃에 사는 여인을 사모하였다. 그런데 그 여인도 은근히 바라고 있던 터라 어느 날 남편이 멀리 나가게 된 틈을 타서 두 사람은 몰래 그 짓을 하고 말았다. 그러나 여인은 그 자취가 탈로 날까봐 두려워 관가에다가 총각이 자신을 덮쳐 욕을 보였다고 고소하였다. 이에 사또가 그 여인에게 물었다. 총각이 비록 범하려 하였다곤 하지만 너는 어찌하여 이에 순순히 따랐는고? 하고 사또가 묻자 그 여인이 답하길. 저 총각이 쇳내를 덮칠 적에 한 손으로 저희 두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저희 입을 막고 또 다른 한 손으로 자신의 물건을 집어넣으니 저와 같이 연약한 여자가 어떻게 저항할 수 있었겠사옵니까? 그러자 사또가 한참 생각을 하더니 곧 크게 노하여 말했다. 아니 세상에 손이 3개나 달린 사람이 어디에 있단 말인고? 바른 대로 말하지 않는다면 너는 무고의 죄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에 여인이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실은 저의 손을 잡고 입을 막은 손은 분명히 저 총각의 손입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빳빳한 것이 그곳에 닿기만 하면 저절로 문이 열리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부부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근래 들어 합방을 전혀 하지 않아 아내는 불만이 가득했다. 이에 잠자리에서 돌아 누운 서방에게 아내가 물었다. 아니 서방님, 너무 섭섭합니다. 왜 그러시는가? 작년까지는 제 동굴에 그렇게 자주 드나들더니
올해는 한 달에 한 번도 드나들지 않으니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것이요? 너무 섭섭합니다. 아내의 말을 듣던 남편이 말했다. 그건 당신 동굴이 너무 깊고 넓어서 그렇소. 그리고 이미 볼 것 다 봤으니 탐험이 재미없단 말이오. 또한 한 번 탐험했던 동굴에 다시 가는 남자는 드물단 말이오. 이에 화가 난 아내가 말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게 어찌 제 동굴에 탓입니까? 동굴 탐험하는 사람의 능력이 형편없어서 그런 것 아니오. 내 동굴에는 아직도 탐험할 것이 많이 남아있단 말이오. 그게 뭔 섭섭한 소리요. 나한텐 아무 문제 없소. 다른 집 동굴 탐험은 신기하고 재미있기만 하더이다. 아니 뭐라고요? 그러면 이때까지 다른 동굴을 탐험했단 말이오. 당신은 잘 모르나 본데 계속 새로운 동굴을 탐험하고 싶어 하는 것이 남자들의 마음이란 말이오. 그런데 서방님 참으로 이상한 일이 있어. 아니 뭐가 이상하다는 것이오. 이웃사내들은 내 동굴이 신비롭고 재미있다며 벌써 몇 달째 줄 서서 탐험 중이니 말이오.